FM. 증권사들의 전산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도 감독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제도 마련이 약속됐지만 넉 달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급난을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재고, 판매량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여행업계도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 근무에 복귀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핀테크 업체들을 겨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금융 플랫폼들은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대부분 이미 개편했거나 혹은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이 누리던 각종 서비스들이 축소되고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가능한 보험 상담 기능입니다. 보험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등장해 5분간 내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상담해줍니다. 그러나 금소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이러한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보고 있는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험 상품 판매를 일부 중단하고 화면 개편을 완료한 카카오페이. 보험 상품 메뉴를 누르면 카카오페이가 아닌 자회사 KP 보험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안내를 명시했습니다. 보험 내용도 건강이나 자동차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토스와 유사한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고 오늘부터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멈췄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NHN 페이코 등도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개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빅테크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규제의 근거로 말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금융 안정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핀테크가 육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는 우리 금융위원회의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4년 전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금융 규제를 면제해 준 건 금융위 자신입니다. 규제를 풀어준 당사자가 갑자기 소비자 보호를 들어 규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외에도 더 강력한 금융 플랫폼 규제를 예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번에 이 금소법 규제를 받는 핀테크 기업들이 실제로는 이제 당국이 그동안 앞장서서 규제를 면제해줬던 기업이었다라는 이 리포트를 들어봤는데 갑자기 상황이 왜 반대가 된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혁신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독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규제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속된 말로 너무 커버렸다는 거죠.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 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까지 영역을 넓혔고 이 때문에 이 기존 금융사들은 그동안 빅테크들과 역차별을 받는다. 예, 이런 말을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똑같은 규제를 이제 받으라는 건데 이 시점을 놓고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혁신 서비스를 키워줬다가 이 현재는 규제를 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을 제대로 당초에 이제 좀 세워줬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미 다 키워둔 뒤에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니까 당연히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당장 내일부터 서비스들을 지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도 좀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보고 서비스를 중단한 중소형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최근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로 떠오른 핑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핀테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비교 서비스를 내세워서 애초에 이제 금융권에 진출했는데 당국 역시 당시에는 혁신성을 인정해 주기도 했고요. 근데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예. 빅테크들은 일부 금융 서비스를 중단해도 사실은 좀 타격이 적습니다. 예. 하지만 이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제가 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금융당국이 이 유망 핀테크 기업으로 꼽았던 몇몇 업체들은 현재 투자 유치가 모두 무산된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일부 업체들은 당장 구조조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형 업체의 경우 예외 규정에 좀 해당되는 게 없는지 이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은데 금융당국에서도 사실 기약 없이 이 세부 가이드라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취재 뒷 이야기이긴 한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과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예. 제가 직접 업체들을 물어보니 이 금융위원회와 전화 연결 자체가 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소통의 창구가 결국 없다라고 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4차 혁명 기술 발전시키겠다 이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꺼내든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시 좀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서비스는 좀 문제가 아닌지 좀 제대로 가르마를 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소업체들 도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당장 이 소비자들도 이런 서비스가 사라지면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직격탄을 입는 곳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을 비교해주는 것도 일종의 중개라고 보고 지금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도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험 담보와 같은 이런 비교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소비자 접근성이 생각보다 낮아서 활용도가 좀 높진 않았습니다. 네. 그 중단 위기에 놓인 서비스 중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보험을 선물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는 이 미니보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었는데요. 물론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액 보험을 선물하는 기능이 지금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도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는 좀 피로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핀테크들이 철수한 자리에 앞으로 이제 기존 금융지주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게 될 텐데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혜가 아닙니까? 네, 사실 그동안 그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의 영역 확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비춰왔습니다. 예. 플랫폼에 이 금융상품을 입점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수수료가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은 사실 이 금융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좀 빠르게 앞당긴 그 주체들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접근성이 높았던 채널에서 상품이 빠지게 되니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해서 소비자 이탈을 막겠다는 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미 플랫폼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이 얼마만큼 보전이 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기존 금융지주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도 수혜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네. 이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인데 정작 이 소비자가 불편해진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규제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금융사들에게 이 빅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긴장감을 주면서도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 규제가 이런 선한 영향력까지 막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빅테크가 갖고 있는 혁신을 좀 이렇게 벤치마크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빅테크나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좀 막혀서 벤치마크나 좀 협업의 기회는 좀 적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새로운 플레이어들 들어보면은 사실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을 더 신경을 쓴다고요, 이제. 근데
줄어든 거죠. 사실 그런 효과들은. 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제라는 것이 사실 한 번 생기면 사라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빅테크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새로운 혁신 기업의 등장을 막아서 결국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산장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넉 달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례가 더 나와주면 움직이겠다는 반응인데 그 사이 전산장의 피해만 벌써 4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증권사의 MTS, HTS 오류.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산장의 민원 건수는 1,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0%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증권사 36곳에 전산장의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당 공문을 통해 전산장의 개선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었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개선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해서 이제 내가 앱을 깔 건데 어디 증권사를 선택할지 고려할 때 그 부분을 보고 고려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그런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넉 달이 돼가지만 금감원은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전산장의 피해가 더 발생해야만 관련 공시제도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규모라든지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전산사고 공시제도 마련을 위한 피해 규모 기준은 물론 논의 일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해당 공문을 전달한 것은 지난 6월 초. 이렇게 제도 마련 진척이 없는 사이 지난 7월 대신증권, 그리고 8월 카카오뱅크 상장 당일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전산장애는 또 발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주식투자자 보호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금융당국이 그냥 말로만 경고를 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한 뒤 공시제도를 갖추겠다는 금감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문 방침대로 공시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다.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상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젯밤 반도체 기업 대표들에게 이 반도체 재고나 판매 같은 내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의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영국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3차 반도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성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제조사와 구매업체 전반의 투명성에 대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의 압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기업 외에 GM과 포드와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소집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최대 710만 대가 줄고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247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적극 호응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도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따르면서 규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가능한 물량이라도 먼저 선점하는 거겠죠. 삼성 같은 회사들한테 기회일 수가 있어요. 정서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걸 요구한다든가. 일부에선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미끼로 줄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항공, 여행 같은 관광 산업이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기대감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외여행이 재개되긴 하지만 가능한 나라가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처럼 늘어난 여행 수요. 사이판 패키지를 중심으로 예약이 늘며 올해 관광객 4,000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 수요에도 여행업계의 시름은 여전합니다. 연평균 20만 명이 오고 가던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래블 버블, 국가 간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맺은 지역은 사이판 한 곳. 이곳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의 여행 수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방역 단계가 바뀐 뒤에야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잠하던 해외여행 수요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또 이제 반짝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나오고 그에 따른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될 거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판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탑승률은 각각 85%, 57%로 급등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깜짝 현상일 수 있어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에 의존해야 하고 국제선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까진 해외 각국의 방역 상황도 나아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개별 여행보다는 이제 단체나 아니면 패키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별 여행객이 늘어나야지 이제 국제선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수준인 거죠. 전 세계 항공여행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내후년. 여행 재개 움직임의 일각에선 리오프닝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전세 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 기자, NH농협에 이어서 KB국민은행도 전세 대출까지 조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9일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 오른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에 전세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80%, 4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전세대출 한도가 전세보증금이 오른 만큼인 2억 원까지로 제한되는 겁니다. 예, 지난달 NH농협이 신규 전세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네, NH농협이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이달 들어서 두 차례나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대출자들에게 0.3%포인트 금리를 올린 셈인데 이런 정도 조치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4.37%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 수준 5, 6%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엔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곧 가을 이사철이고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네, 5대 시중은행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701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31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증가율로 보면 4.69%입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치 안에는 있지만 연말까지 3개월 이상이나 남아있고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 가팔라지면서 대출 총량 관리가 위험수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별 증가율도 좀 보면 이미 NH농협의 경우 7.4%에 이르렀고 하나은행의 경우도 5%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적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다음 주입니다.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죠. 네, 오는 30일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자 회동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에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역시 관심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세 대출을 조일 것이냐, 이 여부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놓고 막판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보단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유의미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구해 나갈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보단 은행을 통한 간접적 관리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30일 경제수장들이 어떤 논의 후 대책을 내놓을지까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입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 뉴스에서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6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 오늘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서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사업자 신고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체 거래소 66곳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10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까지 확보해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비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입니다. 나머지 6곳은 ISMS 인증만 받아서 코인 거래만 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중으로 19곳 정도가 코인마켓 운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실명 계좌도 또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37곳인데 이들은 오늘 자정부터 영업이 중지됩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이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신고를 수리한 곳은 업비트 한 곳뿐입니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안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 지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고 수리에는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여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원화 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라고 해도 거래 중단일로부터 최소 30일간 예치금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만큼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둬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면밀하게 또 진행 상황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 조정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회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죠.
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해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과세를 유예하고 개편부터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여러 제출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침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 여당으로부터 별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당정은 지난해에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한 차례 의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어서 이번에도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블리자드사의 PC게임 디아블로2가 오늘 리뉴얼돼 출시됐습니다. 3040 세대들에게 추억을 소환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반면 이런 소식에 국내 게임 업체들은 이용자 이탈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벌써부터 내일 출근길이 걱정된다. 오늘만큼 설렌 적이 있었나?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디아블로2 리마스터 버전 출시를 앞두고 채팅창에 올라온 게이머들의 반응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이지만 과거 이 게임을 즐겼던 3040 세대의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어렸을 적 판타지 대륙을 누비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할 생각에 밤잠을 잊은 겁니다. 게임을 이용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2의 이 같은 선전에 국내 게임사들의 속내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상반기 출시한 신작들의 실적마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산 게임이 들어와 부침을 겪는 와중에 또 다른 외산 게임에 밀려 이용자들을 빼앗길 우려가 커진 겁니다.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디아블로2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관심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기존의 게임을 다시 그래픽 등등을 손질해서 올려놓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어떤 버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점, 이게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PC 게임, 모바일 게임, 온갖 형태의 어떤 좋은 게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아블로2의 반짝 인기가 확률형 아이템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국내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 만큼 게임성에 집중한 좋은 게임 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저소득층과 2030 세대 대출자 10명 중 1명은 빚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상황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계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 이상을 2030 청년층이 차지했습니다. 증가 속도도 1년 사이 10% 이상 불어나 다른 연령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집과 주식을 사려는 청년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겁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에 자영업자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에 비해 1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저소득층과 청년층 대출자의 10% 안팎은 빚 때문에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과다한 빚으로 소비나 투자를 제약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세에 비해서 과도한 점,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타계층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장래 소득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 조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밝힌 것입니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면서 대출 규제 효과가 줄어들었다며 과도한 위험과 수익 추구를 막기 위해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어난 빚이 소비와 투자를 옥죄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서울의 변화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는 구석구석 서울. 오늘은 현대 문명과 역사가 공존하는 종로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종로구 개발의 청사진을 알아봤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등 수많은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구. 한편으론 우뚝 솟은 빌딩 숲 사이로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종로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종로구 가회동 일대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이곳엔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삶이 침범당하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생활 환경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보존해야 할 곳이라도 낙후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건 분명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한옥 밀집 지역인 북촌의 기반시설과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법정동 수가 87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복합 개발이 쉽지 않아 작은 것부터 제대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현재 종로구 도시정비의 추진 방향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재생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보존할 곳은 철저히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 모습 도시구조를 보존하고 옛날 것을 훼손하게 덜하게 하면서도 내부 환경을 바꿔서 현대식으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신 내부 환경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옛 것을 잘 활용해서 바꾸는 쪽으로. 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하고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과감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종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겨울만 되면 수도가 동파되는 일이 일상이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창신동과 숭인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낡은 주택과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 등으로 이곳은 재개발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고 추진 주체가 없어 정비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LH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조금 더 폭넓게 주변을 더 많이 더 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요새 지금 나서서 주민 설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이렇게 공공에서 할 때 함께 해서 좀 신속하게, 공공에서 하면 좀 신속하게 한다는 절차도 많이 간소화돼서 하니까. 광화문 사거리 일대도 확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비전 2030 계획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월대, 해치상 등 주요 문화유산을 복원합니다. 공사 중인 광화문 광장은 내년 4월 정식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 보도 공간 역시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 보신 것처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강역의 지하 보도가 일부 단절돼 있어 그 사이를 이동하려면 지상으로 나와야 했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공원 밑으로 지하 보도가 뚫리면서 역과 역 사이는 물론 종로구청과 주요 대형 빌딩들을 잇는 총 길이 800m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탄생될 예정입니다. 지하 보행로에는 상가와 청년 창업 거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에 달하는 광화문역과 종강역 지하철 승객은 물론 보행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날씨가 안 좋을 때 지하를 더울 때나 비바람 칠 때, 폭풍우 칠 때 지하를 활용하니까 우산 없이 지하철을 얼마든지 자기 집까지 갈 수 있고요. 건물주들은 가치가 올라가서 좋고요. 또 우리 공공에서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은 거고. 종로구는 지난해 6월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 부문별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 드론 택시 정류장을 위한 공간 등 변화 중인 또 다가올 미래 사회에 맞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종로구 신청사 역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건물로 짓겠다는 포부입니다. 10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될 건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줘야 돼요. 문화 보존도 하고 역사 보존도 하면서도 사람들의 환경은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 바뀌어진 환경들은 계속해서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응해서 만들어진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종로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금요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우리 시장 추석으로 이틀밖에 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추석 동안에 글로벌 이슈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은 또 이틀이었습니다. 좀 쉽지 않았던 장이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행히 헝다그룹이 고비를 좀 넘기면서 우리 시장도 낙폭을 좀 줄이고 오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추석 연휴가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 정말 이번 주 내내 헝다그룹 얘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글로벌 시장 들썩 있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제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의 주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디폴트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 13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간으로는 83% 하락한 수치입니다. 어제가 고비였던 것이 헝다그룹이 2억 3,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425억 원 규모의 회사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날 헝다그룹이 공시를 통해서 장외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비를 넘기고 어제는 헝다그룹 주가가 17%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1% 가까이 떨어졌다가 막판에 낙폭을 좀 좁히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헝다그룹의 주가가 어제 17%나 상승을 한 것을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한데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게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장외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좀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힌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채권자하고 헝다그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고요. 장외 상환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인 협상을 통해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 상환 절차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헝다그룹이 채권 보유기관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급 시한을 연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헝다그룹이 이번은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부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이달까지 갚아야 할 돈이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장외 협상을 발표한 것은 이 위안화 채권에 대한 것이고요. 425억 원에 대해서 장외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 채권 기간을 이자 지급 기간을 좀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갚아야 할 달러 채권도 있었는데 1,0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한 미국의 투자자는 어제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달 말에 또 560억 원 규모의 이자 지급 일정이 있고요. 내년에는 또 1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에는
1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한 고비는 넘겼지만 또 다른 고비들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인데 지금 분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다행히 우리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메리츠 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중국 산업 전반의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개별 기업의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설사 이 헝다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되는 것은 바로 금융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인데 예.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헝다그룹에 대출해준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 변수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경기 침체로 다시금 빠지는 것에 의한 전염성이 강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정 시간 내에 수습이 가능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워낙 가변적인 이슈라는 거죠. 경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예, 일단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고 일정 시간 내에 수습이 가능한 이슈다. 국내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도 헝다그룹발 이 한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주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죠.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예. 사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았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 1년여 만에 1,180원을 넘어서 1,186.4원까지 치솟았고요. 연고점을 찍은 건데요. 이 헝다그룹의 상황이 계속 원궁이 되면 이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그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중국의 실물 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쪽으로 연고점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몇 달간 헝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1,200원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자 지급 일정들은 쭉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처리해 가면서 소프트 랜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중국 경기 지표 둔화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경기 지표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의 환율까지 헝다그룹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또 미국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 한도 유예 법안 처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미 의회 하원에서 이 관련 법안이 좀 처리가 됐는데요. 네. 상원 표결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28조 4천억 달러로 이미 법이 정한 부채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 22조 300억 달러까지만 부채를 빚을 낼 수 있다라고 정했었는데 이미 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보다 빚이 늘어난 겁니다. 부채 한도를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좀 법으로 좀 그 기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이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제 채권 발행이 어려우면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디스의 보고서를 좀 보시겠는데요. 무디스에서는 이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는 미 경제에 재앙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한 600만 개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업률은 9%에 육박할 것으로. 주가는 또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33% 정도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가계 자산이 15조 달러 정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또 이런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되면 연준이 제시하는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내놓는 만큼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오가는지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주요하게 또 지켜봐야 할 일정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30일에는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요. 예.
30일에 중국의 2분기 경상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일에는 9월에 한국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경기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주시를 해봐야 하고요. 또 30일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데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긴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주열 한은총재,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 등이 모두 모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을 주시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27일에는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원준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 주 또 주요하게 짚어봐야 할 일정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